회색빛 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미래테크 타워의 꼭대기층, 대표 이사실의 창문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잿빛 절망에 잠긴 듯 보였다. 회사의 이름인 미래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하게 들렸던 적은 없었다. 한때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은 이제 곧 무너질지 모르는 거대한 탑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상철 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 지훈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초등학교가 갑작스럽게 휴교하는 바람에 10살짜리 아들을 회사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처럼 침울하게 울렸다. 회사가 곧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공기 중에 독처럼 퍼져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 도착한 한상철은 지훈을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혔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나직이 말했다. 지훈아, 여기서 조용히 책 읽고 있어야 한다. 아빠는 아주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야 하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주변의 불안한 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듯 깊고 고요했다. 한상철은 아들의 침착함에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다시금 덮쳐오는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다. 오늘 열리는 긴급 임원회의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의실로 향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동현 대표가 지친 기색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최진석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항상 그렇듯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제표와 그래프를 띄우며 유창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보시다시피 지난 3분기 동안 우리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팀과 생산관리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최 전무의 시선이 정확히 한상철 부장을 향했다. 그는 생산관리 부서의 책임자였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한상철의 심장을 찔렀다. 동료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한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복도 밖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한 아이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상철 부장이 아들 지훈을 맡겼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훈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회의실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치열한 싸움을 소리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숫자의 나열과 전문 용어들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최 전무가 언급하는 숫자들은 즉시 재구성되고 있었다. 매출 감소율, 생산 비용 증가율, 재고자산 손실액. 어른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였지만 지훈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수학 문제와도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숫자들을 배열하고 연관성을 찾고 패턴을 분석했다. 그의 뇌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이로운 슈퍼컴퓨터였다. 최 전무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그는 특정 부서의 방만한 운영과 예측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했다. 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제시된 데이터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했고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그의 말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침묵했다.
한상철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서가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최 전무가 제시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일치, 논리적 모순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RD 부서의 예산 삭감과 생산관리 부서의 원자재 비용 급증을 연관지어 설명했지만 지훈이 보기에는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여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 전무가 제시한 그래프에서 생산 비용은 지난 6개월간 40%나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은 고작 5%에 불과했다. 나머지 35%의 차액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최 전무는 이를 공급망 차질과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 탓으로 돌렸지만 지훈의 머릿속 시뮬레이션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다.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사고가 연달아 터져야만 했다. 그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거대한 구멍이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박동현 대표는 최 전무의 보고에 완전히 설득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부장,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소? 회사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소. 한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변론하려 했지만 최 전무가 제시한 데이터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그는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회의는 결국 최 전무의 제안대로 고강도 구조조정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상 한상철 부장의 부서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터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한상철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힘없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발견하고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 이제 집에 가자.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무능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 그의 등 뒤로 지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아빠, 아까 그 아저씨 말이 이상해요. 한상철은 아들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아,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아들의 말을 그저 위로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아빠. 숫자가 맞지 않아요. 생산 비용 그래프랑 원자재 가격 변동률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 돈을 중간에서 훔쳐간 것처럼요. 그 순간 한상철은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전문적인 지적이었다. 그는 피곤에 잠겨있던 뇌를 필사적으로 가동시켜 아들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그는 항상 지훈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똑똑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한상철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 불씨는 아직 너무나 작고 미약했지만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이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지훈이 말한 진실을 증명할 데이터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다. 미래테크 타워의 대부분의 사무실은 불이 꺼졌지만 생산 관리 부서의 한쪽 구석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모니터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상철 부장은 아들의 말에 따라 관련 데이터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숫자를 다루며 살아왔지만 오늘 밤처럼 숫자들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지훈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모니터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아빠, 이 부분이에요. 작년 4분기부터 특정 해외 공급업체와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신용 등급은 매우 낮고 업계 평판도 거의 없어요. 한상철의 눈이 커졌다. 그는 실무 데이터에 파묻혀 거시적인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전무가 구조조정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기 위해 던진 자료들은 사실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관련 거래 내역과 송장, 계약서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을 발견하고 있었다. 최진석 전무라는 이름이 그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의 최종 승인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한상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10살짜리 아들이었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마치 어려운 퍼즐을 푸는 것처럼 데이터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아이의 천재성이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막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잡았을 뿐이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한상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세상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IQ 500의 천재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미래테크의 운명을 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그렇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작은 모니터 불빛 아래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적막한 사무실에는 컴퓨터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한상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는 듯했다. 방금 전 아들과 함께 발견한 데이터의 조각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떠다니며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숫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상철은 아들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맑고 깊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지훈아,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패턴이 이상했어요, 아빠. 회사는 돈을 잃고 있는데 특정 계좌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위장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한상철은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천재성을 막연하게만 느꼈을 뿐, 그것이 이 정도의 깊이와 날카로움을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실을 어떻게든 알려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박동현 대표는 이미 최진석 전무에게 완전히 설득된 상태였다. 감사팀은 최 전무의 라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걱정 가득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여보, 회사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 최 전무가 그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찾았어. 하지만 그의 말은 횡설수설하게 들릴 뿐이었다. 아내는 그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 여겼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지훈이도 옆에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어서 집으로 와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한상철은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입사 동기이자 재무팀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상철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몸조심해. 최 전무는 잘못 건드리면 너만 다쳐.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상대는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가 망연자실해 있을 때 지훈이 그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겼다. 아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한상철은 아들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광경을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훈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아이는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과 물류 관리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다루듯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계정 접근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해외 공급업체의 거래 내역을 단순한 지출액이 아닌 실물 자산의 흐름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다. 한상철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로 보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한 의미를 가진 기호로 보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지훈의 손가락이 마침내 멈췄다. 아이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찾았어요. 화면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문제의 공급업체에 지불된 대금 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창고에 입고된 원자재의 수량 기록이었다. 두 그래프는 명백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회사는 100만큼의 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물건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상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다. 유령 거래자나 이건 명백한 사기야. 장부상으로는 물건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돈만 빼돌린 거야.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 사기 거래 때문에 원자재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최 전무는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의 부서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된 돈의 흔적을 끈질기게 따라갔다. 마치 미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이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한상철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를 넘어선 본질을 꿰뚫어보는 천재의 영역이었다. 마침내 지우는 최종 목적지를 찾아냈다. 돈의 흐름은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소유주 정보를 암시하는 암호화된 파일 조각을 발견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최진석 전무를 겨냥하고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한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싸워볼 만한 무기가 생겼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증거를 들고 대표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최 전무가 이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겼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덧칠 수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공을 당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지훈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상대는 너무 강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얻은 희망만큼이나 커다란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아요. 아빠, 힘의 크기도 몰라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숫자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말은 한상철의 불안한 마음을 관통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팩트로 승부해야 했다. 그는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간의 실무 경험을 아들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데이터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한상철은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부서에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천재의 두뇌와 베테랑의 경험이 결합되자 그들의 조사 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최진석 전무가 지난 몇 년간 회사 전체에 얼마나 깊고 넓게 부패의 거미줄을 쳐놓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유령 거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경쟁사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몰래 유출하고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심지어 주가를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래테크는 서서히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좀먹어 들어가는 거대한 나무와도 같았다. 한상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최 전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회사를 구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을 지켜야만 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작업에 한상철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섣부른 고발이나 폭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증거, 그리고 상대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료를 백업하고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잠든 지훈의 몸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무능한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손에 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을 곁에 둔 전사였다.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한상철은 아들을 태우고 도시의 텅 빈 도로를 달렸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뻑뻑하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의 정신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패배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제 거대한 비밀을 짊어진 공모자가 되었다. 이 싸움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내부의 조력자, 믿을 수 있는 아군이 절실히 필요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살얼음판 같았다. 구조조정 대상 부서 명단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복도를 떠돌았다. 직원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불신과 공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최진석 전무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 유유히 사무실을 거닐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오전 긴급 부서장 회의에서 폭탄이 터졌다. 최 전무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기술개발본부를 매각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인수자로 거론된 회사는 퀀텀 리프 홀딩스라는 신생 투자 회사였다. 한상철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최 전무의 최종 목표였던 것이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통째로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매각 절차는 이사회의 승인만 거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터였다. 한상철은 휴게실로 가 지훈에게 몰래 연락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업무용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지훈아, 최 전무가 기술개발본부를 팔아넘기려고 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믿을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지훈의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결론이었다. 전략기획팀의 이수진 대리를 추천해요. 지난 2년간 그녀의 업무 평가 기록과 내부 통신 기록을 분석해 봤어요. 그녀는 논리적이고 원칙을 중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전무 라인이 아니에요. 아이의 분석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한상철도 이수진 대리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였다. 현재 한상철은 회사에서 무능한 부서장이자 구조조정 1순위로 낙인 찍힌 상태였다. 그런 그가 다가간다면 이수진은 분명 경계할 것이다. 그는 지훈과 몇 번의 메시지를 더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다. 무작정 찾아가는 대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야 했다. 그는 이수진이 매일 점심시간 후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간다는 정보를 이용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이수진은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에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상철은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뒤에 줄을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 대리님,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선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네, 부장님, 별일 없으시죠? 한상철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회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넌지시 털어놓았다. 요즘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요. 평생을 바친 곳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 이 대리님처럼 유능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하지만 이수진은 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지극히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한상철은 그 자리에 허탈하게 서 있었다. 역시 무리한 시도였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카페를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빠,
플랜 B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 순간 이수진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수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무심코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제목도 없었다.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퀀텀 리프 홀딩스의 버진 아일랜드 자회사 이사진 명단과 미래테크의 불량 원자재를 공급한 유령 회사의 주주 명단을 비교해 보시오. 진실이 보일 겁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퀀텀 리프 홀딩스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밝혔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회사 이름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과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심장이 미묘하게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내부 감사 자료와 해외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녀는 화면에 떠오른 두 개의 명단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익명의 메일이 지시한 대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회사의 임원 명단에 같은 이름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연결고리였다. 회사의 위기를 초래한 문제의 공급업체와 그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투자회사가 사실은 한 몸이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부실이나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조금 전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한상철 부장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에 담겨 있던 절박함과 분노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도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수진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정의감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한상철에게 퇴근 후 조용한 곳에서 뵙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설 두 번째 동지가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퇴근 후 그들은 인적이 드문 카페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한상철은 지훈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지시에 따라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에 집중했다. 그는 이수진이 낮에 확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 대리님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 전무는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겁니다. 이수진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부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유령 회사와 퀀텀 리프의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한상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들의 존재를 지금 밝힐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미친 짓을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거짓도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에 따라 그들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추려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감정적인 호소 대신 차가운 데이터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검증하고 있었다. 한상철의 설명이 끝나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채웠다. 한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가 거절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마침내 이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한상철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은 것이다. 천재 소년과 경험 많은 부장,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대리,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이 기묘하고도 비범한 연합은 그렇게 조용히 결성되었다. 그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밤의 그림자가 미래테크 타워를 완전히 삼켰을 때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작은 연합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상철과 이수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천재 소년 한지훈.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한상철은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의 맥락을 짚어주었고, 이수진은 자신의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이용해 시스템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간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들의 소통은 철저히 암호화된 메신저와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수진이 사무실에서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아 익명의 클라우드에 올리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지훈이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난 자료와 다음 목표에 대한 지시는 다시 한상철을 거쳐 이수진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이수진의 전략기획팀 대리라는 직위는 최상위 기밀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기질을 발휘했다. 그녀는 시스템 정기 업데이트 기간을 이용하거나 IT 부서에 다른 업무 요청을 하는 척하며 자신이 필요한 서버의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얻어냈다. 그녀의 대담함과 치밀함 덕분에 지훈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다. 지훈은 더 이상 재무 데이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내부 이메일 서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심지어 임원들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 공간까지 파고들었다. 아이는 최진석 전무가 지난 몇 년간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디지털 세계의 폐허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발굴해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억 개의 데이터 패킷 속에서 아이는 끈질기게 최 전무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지훈이 최 전무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백도어를 통해 그의 비밀 일정과 접대 기록을 열람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번쩍였다. 회사의 메인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고 역추적을 시작한 것이다. 이수진의 메신저가 다급하게 울렸다. 들켰어. IT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무실에 남아있던 이수진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모니터에는 보안팀의 추적 로그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자신의 IP가 발각될 터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이 대리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 3분만 버티면 돼요. 지훈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이는 자신의 접속 기록을 수십 개의 가상 프록시 서버로 분산시켜 전 세계를 떠돌게 만드는 동시에 보안팀의 시스템에 미미한 오류를 일으키는 코드를 심었다. 추적 프로그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서버들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지훈은 자신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시스템에서
유유히 빠져나왔다. 잠시 후 보안팀은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단순한 외부 해킹 시도로 결론 내리고 경보를 해제했다. 이수진은 식은땀을 닦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디지털의 위협이 지나가자 물리적인 위험이 닥쳐왔다. 지우는 최 전무가 경쟁사의 임원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 암호화된 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암호를 풀기 위한 키가 최 전무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누군가 직접 그의 사무실에 잠입해야만 했다. 그 위험한 임무는 비교적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한상철이 맡기로 했다. 깊은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한상철은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았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최 전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훈이 알려준 대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순찰 중인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상철은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경비원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다행히 경비원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본 후 별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한상철은 겨우 파일 복사를 마친 뒤 쥐 죽은 듯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목숨을 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암호가 풀린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전무는 미래테크의 핵심 자산인 차세대 플라즈마 배터리 기술을 의도적으로 저평가시키고 있었다. 그는 개발팀에 부실한 부품을 공급하여 시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모든 것은 퀀텀 리프 홀딩스, 즉 경쟁사에게 헐값으로 기술을 넘기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와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그들은 조사를 계속하며 최 전무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매수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가 쳐놓은 부패의 거미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한때 존경했던 동료의 이름도 공모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상철은 깊은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최진석 전무와 그의 일당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이메일, 계좌 추적 내역, 비밀 녹음 파일, 내부 보고서 조작 증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거대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들은 승리를 예감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 폭탄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 섣불리 모든 것을 폭로했다가는 최 전무뿐만 아니라 미래테크라는 회사 자체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떠나갈 것이며 결국 수많은 무고한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터였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려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라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적인 존재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고도의 외과 수술이 되어야 했다. 늦은 밤, 인적 없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한상철의 차 안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오고 갔다. 지훈은 스피커폰을 통해 대화에 참여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이수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단순히 언론에 터뜨리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겐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해요. 한상철은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손에 쥐었지만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증거라는 날카로운 검을 손에 쥐었지만 그 검을 휘두르는 방법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상철의 차 안 세 사람의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들이 밝혀낸 진실은 미래테크를 뒤덮은 거대한 암 덩어리와도 같았다. 하지만 성급하게 칼을 댔다가는 암세포와 함께 건강한 조직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 있었다. 회사의 붕괴, 대량 해고,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그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숨을 짓눌렀다.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최 전무는 이 사회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역공을 펼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정의감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한상철은 운전대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동현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 평생을 회사에 바친 분이야.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말에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박 대표는 귀가 얇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었다. 최 전무는 수년간 그의 옆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어설픈 고발은 오히려 최 전무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스피커폰 너머로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분 다 틀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최진석 전무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두 어른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미래테크를 구하는 거예요. 최 전무를 제거하는 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지훈의 말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던 그들의 머릿속에 등대를 밝혀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복수와 폭로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고 있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최 전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사라진 자리에 생긴 공백과 혼란을 즉시 채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우리를 믿을 거예요.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단순한 해커에서 노련한 전략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최 전무의 비리 자료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테크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분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한상철과 이수진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화면에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하지만 놀랍도록 정교한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건? 이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었다. 회사의 모든 자원과 인력, 기술력을 재분석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 완벽한 재기 시나리오였다. 최 전무가 팔아넘기려 했던 차세대 플라즈마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회사의 다른 부서 기술들과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비전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예상 매출과 비용, 향후 5년간의 성장 로드맵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한상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훈이 제시한 계획은 최 전무가 망쳐놓은 생산 라인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최 전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기초 연구 인력들을 재배치하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신기술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그들의 경탄을 깨웠다. 최 전무를 무너뜨릴 장소는 언론이나 검찰이 아니에요. 바로
이틀 뒤에 열릴 긴급 주주총회장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충격과 공포. 주주총회에서 최 전무가 기술 매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승인을 요청하는 순간,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폭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새로운 비전. 최 전무의 비리로 인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주주들과 이사진에게 단 1초의 공백도 주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미래테크의 부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직후 곧바로 희망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전략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주주들은 회사의 미래를 망친 배신자를 내치는 동시에 회사를 살릴 새로운 계획에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될 터였다. 한상철과 이수진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적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적의 목을 치고 동시에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여는 것과 같은 장대한 계획이었다. 이수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겠어요. 증거 자료와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나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엮는 거예요. 한상철은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발표는 내가 하겠다. 생산관리부장으로서 회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해. 그는 더 이상 무능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구원투수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날 이후 결전의 날까지 남은 48시간 동안 세 사람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완벽한 준비에 매달렸다. 이수진은 자신의 모든 기획 능력을 쏟아부어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극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조작된 데이터가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그의 범죄를 생생하게 고발했고 곧이어 화면이 전환되며 지훈이 설계한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한상철은 밤새도록 발표 연습을 했다. 그는 아들이 작성해준 대본을 수백 번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과 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래테크의 새로운 미래를 믿고 그것을 설파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맡았다. 그는 주주총회장의 발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비밀 루트를 확보했다. 당일 그들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최 전무의 통제를 벗어나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 전무 측근들이 시스템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비한 방화벽과 역공격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두었다. 결전의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상철의 서재에 모인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책상 위에는 최종 발표 자료가 담긴 USB와 비상 연락을 위한 휴대폰 몇 대가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한상철은 아들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무섭지 않니? 지훈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아빠랑 이수진 대리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는 틀리지 않을 거니까요. 아이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두 어른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일 미래테크의 운명을 건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결전의 날 미래테크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팽하게 교차했다. 한상철과 이수진은 가장자리 좌석에 앉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세차게 뛰는 심장은 금방이라도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으로 향했다. 잠시 후 모든 준비를 마친 최진석 전무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유창한 언변과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동원하여 회사가 처한 위기를 극적으로 부풀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호소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회사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차세대 기술 개발본부라는 출혈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테크라는 거인은 결국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퀀텀 리프 홀딩스로의 매각은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주주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각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제안하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 이에 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생산관리부의 한상철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전무의 얼굴에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동연 대표가 당황하며 그를 제지하려 했다. 한 부장,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어서 자리에 앉으시오. 최 전무는 여유롭게 손을 들어 대표를 말렸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패배자에게도 마지막 발언의 기회는 줘야지요.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의 오만한 태도의 장내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상철은 모욕감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한상철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최 전무가 띄워놓았던 발표 자료가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후 대형 스크린 중앙에 거대한 글자가 나타났다. 진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얼굴이 굳어지며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화면 원상 복구시켜. 하지만 기술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잠겼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보이지 않는 지휘자 한지훈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며 한상철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미래테크가 병든 진짜 이유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화면에는 최진석 전무의 이름으로 된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화면은 쉴 새 없이 바뀌었다. 회사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붉은 선으로 생생하게 그려졌다. 불량 원자재 납품 계약서, 조작된 회계장부,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걱정 마시오. 배터리 기술은 이미 내가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놨으니 헐값에 넘겨받기만 하면 되는 거요. 최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단상을 향해 달려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놈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진실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주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그에게 고함을 질렀고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다시 한번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밝은 빛과 함께 새로운 로고가 떠올랐다. 프로젝트 피닉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미래테크,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한상철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차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최진석 전무는 우리의 미래를 고철덩어리라 말했지만 그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플라즈마 배터리 기술은 현존하는 그 어떤 배터리보다 3배 더 효율적이며 5배 더 오래갑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밤새 시뮬레이션한 배터리의 경이로운 성능 데이터와 경쟁사 기술과의 비교 분석 자료가 명확하게 펼쳐졌다. 주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상철은 지훈이 설계한 미래 전략을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최 전무가 망가뜨린 생산 라인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불필요하다며 해고하려 했던 연구 인력들을 미래 기술 개발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모든 계획은 철저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항복과 포기가 아닌 정면 돌파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하고도 천재적인 선언이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포기하려 했던 회사가 사실은 거대한 보물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거대한 반전 드라마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박동현 대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경비팀, 당장 최진석 전무를 체포하시오. 그리고 이사회는 한상철 부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상철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배신에 대한 분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 있었다. 이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한상철은 단상에 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환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곳에 없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아들아.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천재 소년이 던진 단 한 번의 기묘한 수는 침몰하던 거대한 배의 항로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축제와도 같은 혼돈에 휩싸였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최진석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한상철, 내 놈이 감히 나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승리의 함성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미래테크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었다. 박동현 대표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한상철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권력 이양의 상징이었다. 그는 모든 주주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미래테크는 오늘부터 한상철 신임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 영체제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프로젝트 피닉스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회사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최진석 전무와 그의 일당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백일화에 드러났다. 회사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한상철이 보여준 새로운 비전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은 미래테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주가는 곧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반등했다. 한상철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던 무능한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결단력 있는 리더였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지시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직원들은 그에게서 절망에 빠진 회사를 구해낸 영웅의 모습을 보았고 그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뭉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지를 잊지 않았다. 이수진 대리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받아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의 최연소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한상철 부사장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프로젝트 피닉스의 세부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나갔다.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선택했던 그녀의 용기는 마땅한 보상을 받았다.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는 새로운 미래테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었던 진짜 영웅. 한지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학교에 나갔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숙제 때문에 머리를 극적이는 10살 소년의 삶을 살았다. 세상 누구도 굴지의 대기업을 파산 직전에서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거대한 비밀은 오직 세 사람만이 공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상철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최고급 노트북과 최신형 게임기가 담긴 쇼핑백을 내밀었다. 지훈아, 이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하지만 지훈은 그 화려한 선물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다.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아빠랑 같이 보드게임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한상철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저 아빠와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쇼핑백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들을 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며칠 후 이수진은 한상철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지훈을 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군, 정말 고마워요. 지훈 군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아니, 우리 모두는,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진지한 감사 인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빠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수줍음 많은 아이였다. 이수진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다. 미래테크는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최 전무가 망가뜨렸던 생산 라인은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재건되었고 연구실에서는 밤낮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 차세대 플라즈마 배터리의 시제품은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전 세계 자동차 및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와 협력 제안이 쇄도했다. 어느 가을 저녁 한상철은 새롭게 바뀐 넓은 부사장실의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고뇌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챙겨들고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버는 가장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이자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마당에서 작은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빠, 오셨어요? 저기 좀 보세요. 오늘 목성이 아주 잘 보여요. 한상철은 아들 곁으로 다가가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렌즈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거대한 행성이 보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은 너무 멀리 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회사의 이름, 미래. 그 진짜 미래는 저 높은 빌딩이나 복잡한 재무제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옆에서 순수한 호기심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작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미래테크에게도, 그리고 한상철 부자에게도.